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주계층을 비판한 소설이죠. 그래서인지 중고등학생들의 필독서로 자주 선정되는 한국 문학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태평천하. 배경과 책 제목에서 봤을 때 풍자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럼 채만식의 태평천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평천하의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은 굉장한 부자이지만 엄청난 자린고비입니다. 인력거 삭을 억지로 깎는 건 예사일이고 보리를 섞지 않은 흰쌀밥을 먹는 것도 아까워할 정도죠. 72살인 그는 처음부터 만석집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본명은 윤두섭. 윤두섭의 선친인 윤용규는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디선가 200냥이라는 큰 돈을 구해와서 노름판을 끊고 논을 사면서 착실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불려 부자가 되었죠. 윤두섭은 어려서부터 이익에 눈이 밝아 선친을 도와 살림을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용규는 화적대에게 돈을 뜯기게 되는데요. 이때 화적대 중 한 명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음날 윤용규는 관아에 신고를 합니다만 관아에서는 화적 하나를 잡아감과 동시에 윤용규를 오히려 잡아 가두게 됩니다. 화적대와 내통한 게 윤용규가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면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죠. 며칠간의 고초를 겪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고 풀려난 윤용규에게 화적대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윤용규의 신고로 관아에 잡힌 자신들의 동료를 꺼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죠. 윤용규는 억울함에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윤두섭은 가까스로 화를 피했지만 참혹한 선친의 시체를 안고서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는 절규를 하게 되죠. 윤두섭, 즉 윤직원 영감이 자린고비가 된 것은 이처럼 그의 재산이 고난과 풍파 그리고 피까지 적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두섭은 선친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부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강도짓을 더 당하고서는 참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큰 부자가 된 윤두섭은 집안에 문벌이 없는 것을 섭섭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족보를 꾸미고 둘째, 벼슬을 하나 하고 셋째, 양반과 혼인하고 넷째, 제대로 된 양반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써 족보를 꾸몄고 윤두섭 자신이 향교에서 직원이라는 벼슬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양반집에 딸을 시집 보내면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1년 만에 전차에 치여 죽고 과부가 되어 돌아오긴 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계획은 윤직원 영감의 손자 종수와 종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들려 했죠. 윤직원 영감 집에는 서울아씨라 불리는 과부가 된 딸, 윤직원 영감의 아들 창식의 아내인 고씨, 창식의 첫째 아들 종수의 아내인 박씨, 둘째 아들 종학의 아내인 조씨, 종수의 아들인 경손, 윤직원 영감이 늙음하게 얻은 서자 태식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손과 태식은 15살로 동갑이죠. 창식은 고향서부터 첩살림을 했었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대로 첩살림을 하고 있어 윤영감의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셈에 빠르고 한 푼을 아끼는 윤직원 영감과 달리 어려운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면 보증을 잘 해줘 돈을 흘리고 다녔기 때문에
윤직원 영감은 창식을 못마땅해 했죠. 종수는 윤직원 영감의 목표대로 군수를 하기 위해 고향에 가 있었지만 고향에서 첩살림을 하고 있었고, 종학은 일본 동경대에서 법대를 다니고 있어 집안에 있는 안악들은 과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영감의 집에서 31년이나 시집살이를 해오던 고씨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전권을 받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윤직원 영감은 고씨를 탐탁치 않게 여겨 박씨에게 집안의 전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고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박씨와 조씨는 모두 양반집 딸들이었지만 얌전하고 부지런한 박씨와 달리 조씨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 종학에게 소박맞다 못해 이혼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죠. 윤직원 영감은 소장농에게 지대를 받는 수입도 있었지만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을 아까워했지만 경찰서 무도관을 짓는 데는 아낌없이 기부를 하죠. 일본군이 세계 제일 가는 군대라 하며 지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런 윤영감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대복입니다. 윤영감의 지배인이자 비서인 전대복은 셈도 빠르고 무엇보다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따로 돈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린고비인 윤영감은 더욱더 대복을 좋아했죠. 어느 날 윤영감은 춘심이와 함께 명창대회를 보고 왔습니다. 춘심이는 15살짜리 기생으로 윤영감이 말동무 삼아 자주 집으로 부르는 아이입니다. 윤영감의 6번째 애인이 춘심이었죠. 그는 매번 말동무로 놀러온 기생에게 다리 주무르기, 노래하기, 이야기하기를 하는 정도로 지내다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었을 때 그만 행동을 했었었고, 그때마다 기생이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5번. 그래서 춘심이는 6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윤영감은 이래저래 눈치를 보다 똑같이 춘심이를 껴안으려 합니다만 춘심이 역시 소리를 지르죠. 허나 도망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싫지만은 않은 춘심이는 윤영감에게 반지를 사다 주면 영감님 말을 듣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영감은 다음날 반지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녁 9시쯤 되어 종수의 아들 경손이 춘심이를 몰래 부릅니다. 우연히 마주쳤던 두 아이는 서로 동갑이어서 금세 친해져 호감이 생긴 상태였죠. 극장에 가자는 경손의 말에 춘심은 윤영감에게 집에 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극장에 가죠. 같은 시간 윤영감의 집에 옥화가 찾아왔습니다. 옥화는 창식의 첩으로 집안 식구들과 사이가 좋았죠. 옥화는 며느리인 박씨, 조씨와 이야기를 하다 박씨의 남편인 종수를 우미관에서 봤다고 말해줍니다. 박씨는 은근히 남편인 종수를 기다리지만 종수는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종수는 할아버지인 윤직원 영감의 목적인 군수에는 관심이 없고 향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그때마다 군수가 되기 위한 작업 비용이라며 윤영감에게 매번 돈을 빼다 쓰고 있었죠. 그날 오후도 역시 친구인 병호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병호를 기다리다 우미관에서 옥화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병호를 만나 돈을 융통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기생집을 소개받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병호는 종수에게 기생집만 소개시켜주고 집에 가게 되죠. 종수는 그날 저녁 병호가 소개시켜준 기생집에서 기생을 기다리게 됩니다만 만난 기생은 아버지 창식의 첩 옥화였습니다. 둘 다 화들짝 놀라 뛰쳐나오게 되죠. 한편 같은 시각 창식은 마작을 하면서 큰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식에게 일본에 있는 종학에 대해 전보가 왔다고 읽어보라 하지만 창식은 마작을 하느라 전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 구겨넣게 됩니다. 다음날 윤영감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춘심이에게 반지를 사주고 춘심이로부터 저녁에 집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종수가 윤영감을 찾아옵니다. 종수는 늘 그렇듯 군수가 되기 위한 노비를 명목으로 할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합니다. 윤영감은 종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되죠. 윤영감은 밥을 먹으며 가족들에게 종학 이야기를 하며 종학을 축혀 세웁니다. 미래의 경찰서장감이라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그때 창식이 집에 옵니다. 웬일이냐 물어보는 윤영감에게 창식은 어젯밤 받은 전보를 가져왔다며 윤영감에게 보여줍니다. 전보의 내용은 종학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내용이었죠. 윤영감은 종학이 잡혀갔다는 것보다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것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골목마다 일본 순사가 조선 놈들을 보호해 주어 도적도 없고 살기도 좋은 고마운 태평천하에 왜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며 윤영감은 울부짖습니다.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 분홍 출신으로 친일을 하며 부를 축적한 윤직원 영감에 대한 풍자적인 소설입니다. 부친을 잃은 윤직원 영감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부를 축적해도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돈을 쓰고 사회에 대한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만 빼고 망해라 라는 외침이 윤직원 영감의 생각을 정확히 대변해주죠. 그렇다고 윤직원 영감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세상을 등진 친일파들을 비판하기 위해 쓴 소설이라고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를 우려하는 지금 시대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오랜 세월 동안 필독서가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소설 채만식의 태평천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